손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겠다, 이게 좀 핵심이었고요. 어떤 부분 좀 중요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를 이제 기본으로 깔고 거기다 네.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맞춤형 보편 관세 같은 그런 식의 그 발표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50개국이 담긴 그 차트를 들고 보여주고 네. 우리는 이제 7번째로 나왔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50%를 부과하는데 자기들은 이제 25%만 하겠다는 식의 이른바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 친절함이라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된 걸로 이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 기본 관세는 네. 이제 보면은 뭐 영국, 브라질,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10%라고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로이터는 오늘 새벽에 트럼프 상호 관세가 금융하고 정치적인 도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국가들도 그 대미 그 해당국이 미국의 관세 이제 부과하는 것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해서 그거에 절반을 부과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군요. 도박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사실 정규장은 마감하고 나서 이게 이제 발표가 된 거니까 그렇죠. 시장 반응, 정식적으로 이제 정규장에서의 반응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의 변동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해방의 날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좀 쓰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해방이다, 해방이 아니다 좀 논란은 있네요. 뭐 경제적인 독립일이다 뭐 이런 네. 표현도 썼고요. 했는데 지금 보면은 시장 쪽에서 보는 거는 그렇게 좀 트럼프하고 조금 좀 시각이 다릅니다. 좀 상당히 회의적으로 아직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은 트럼프 일기 때 백악관 선임 무역 고문을 지낸 켈리 쇼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월 2일 이제 미국 이제 4월 2일이죠. 모든 게 시작되는 날이지 결코 트럼프가 얘기하는 끝은 아니다. 그러면서 물론 어느 시점이면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만 그 글로벌 무역을 총체적으로 좀 제고하는 그런 단계가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당분간 답보다는 질문이 훨씬 많을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 이 말을 계속해서 좀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불투명한 관세 전망이나 불확실성이 한동안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일까요? 이 사람 얘기는 자기가 이제 일기 때 네. 옆에서 보좌를 했기 때문에 그 트럼프의 협상 전략의 핵심이 의도적인 모호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 관세 발표하고 나고서 이제 각국하고도 협상이 시작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게 좀 더 확실해지려면 한 몇 달 정도가 걸리겠라고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이 행사를 통해서도 부채 쓸 것이다라는 언급을 명확하게 한 바가 있는데 관세로 세입을 몇 조 달러 확보해서 국가 부채를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백악관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네. 백악관 이코노미스트들하고 월가 쪽 실물 경제학자들하고 보는 계산법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백악관에서는 네. 관세 수입으로 이를테면 뭐 부채를. 이제 소득세 같은 거를 네. 충분히 이제 감면해도 보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월가 쪽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CBS 보도를 보면요, 월가 쪽의 다수 실물 경제학자들이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네. 관세가 오르면 결국 가격이 올라서 소비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기대하는 만큼 세입 그 확보가 어렵다. 그리고 또 고율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소득세를 대체하는 게 힘들다는 게 월가 쪽 진단으로 나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에 얘기한 걸 좀 보면 단기간 뭐 향후 1년 동안에 6천억 달러, 1조 달러 세수 확보 가능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네. 대해서 지금 월가 쪽에서는 근데 그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가 그 바로 어제 그 내놓은 그 관측을 보면요.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에 앞으로 10년간 6천억 달러 정도, 많게는 6,500억 달러 정도 세입 확대가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 해 이게 많아야 650억 달러인데 지금 트럼프는 1년 사이에 한 6천억 달러니까 거의 뭐 터무니없이 높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관세 때문에 미국 국내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만큼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물가도 전반적으로 올라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 가구당 인플레 조정 후에 평균 가처분 소득이 한 해 많게는 우리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되는데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소득세도 줄어들기 때문에 트럼프가 기대하는 만큼 세수
수입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소득세 얘기 좀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입품에 이렇게 관세를 매겨도 세입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보다는 많지가 않고 가격에 전가가 되고 소비가 줄 것이다. 뭐 이런 논리인가요? 그렇죠. 그 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쪽에서도 그렇게 봤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봤으면 모든 수입품에 50% 관세. 물론 이제 이렇게는 안 나왔는데요. 네. 그렇게 돼도 여기서 나오는 세입이 연간 많게는 7,800억 달러 정도다. 그래서 물건값이 이렇게 뛰고 하면 구매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관세 증가분만큼 그렇게 이걸 가지고 소득세를 보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미국 연간 세입에서 소득세 수입이 그러니까 연간 세입이 소득세 수입의 40%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 의회 조사국 자료를 봐도요, 지난 70년 사이에 관세가 미국 연방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가 바라는 식의 관세로다가 그 세입 감소분을 보충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발표가 이렇게 됐는데 협상의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고 그렇죠. 읽으셨어요? 그 뭐 네. 백악관에서도 계속 네. 그 전화는 뭐 받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겠죠. 네. 그렇군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뭐 관세 정책의 전반적인 그림은 발표가 됐습니다만 아마 이걸 가지고도 또 논란들과 의견들이 좀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도이치방크 쪽에서 나온 분석도 좀 전해주실까요?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거는 이제 이 관세가 오늘 새벽에 발표되기 전에 나온 겁니다. 네네. 그걸 감안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경영학 교수도요, 관세가 모든 문제의 답처럼 보이지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트럼프가 또 다른 관세를 매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스탠퍼드 대학 경제학 교수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경제 정책 불확실성이 코로나 팬데믹 때를 제외하고 1985년 그 관련 그 분석을 시작한 이유가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지금 이렇게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투자도 줄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상당히 계속 이어질 거다. 그래서 도이체방크 쪽에서도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 한 몇 분기 정도 미국의 성장률이 한 1%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더 커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충격이 더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가죠. 계속해서 이 관세에 대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부터 사실 이 부분은 계속 얘기가 나온 겁니다. 관세를 세게 매기면 물가가 오른다. 인플레 잡기가 어렵다. 이쪽 부분에 대한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연준 쪽에서도 계속 이런 관련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모델이 나왔는데, 이제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 미국 수입품 가격 상승 때문에 근원 물가 지수가 많게는 2.2%포인트 올라갈 걸로 그저께 나온 그 모델이 예측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극단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산 수입품의 60% 관세. 물론 이제 이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모든 수입품의 10% 관세. 이건 이제 맞췄죠. 네네. 그런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최악의 경우에 미국의 인플레가 5%대까지 네. 나빠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를 짓누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이제 행사가 있었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분석에 들어간 수치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네,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는 60% 관세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은 34%로 얘기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그다음에 그 리치몬드 연방은행장, 네. 그다음에 시카고 연방은행장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리치몬드 연방은행장은요, 그저께 뉴욕 토론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이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이른바 케이지 매치, 이제 철창 안에서 격투기 하면서 이렇게 철창을 이용해서 이렇게 상대방을 제압하는 이런 게 전개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인플레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고요. 네. 그 시카고 연방은행장도 폭스뉴스 회견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수입이 미국 경제에서 11%를 차지하기 때문에 관세 충격이 제한적일 수는 있다. 하지만 소비 위축, 그다음에 특히 기업들이 투자를 유보하는 것들 때문에 심적으로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걱정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가장 궁금한 점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경제학자들의
생각과 미국 내에서도요. 네. 경제학자들의 생각과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는 그 방향성이 다르다 그럴까요? 아니면 뭐 목표가 좀 다르다 그럴까? 아니면 이걸 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경제학자들은 정반대의 부분을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누구의 말이 정말 결과적으로 맞을지. 그게 네. 누구의 말이 만든 건지는 아마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늦어도 네. 내년 중간 선거 어. 전에는 뭐 윤곽이 나오지 않겠냐는 그런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된 이 큰 그림을 가지고 또 이제 하루가 지나면 각종 분석들이 좀 쏟아지겠죠. 네. 내일도 내용들 좀 전해주시고요.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블랙록 CEO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주식, 채권, 뭐 6대사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이거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지금 시점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그동안에도 뭐 월가 쪽에서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네. 이제 블랙록 그 레리 핑크 CEO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며칠 전에 투자자들한테 이제 매년 보내는 서한에서 이제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6대4 포트폴리오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네. 5대 3대 2 포트폴리오가 대안으로 바람직하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5대 3대 2. 5는 뭐고 3은 뭐고 2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6대 3, 6대 4는 이제 주식 주식 채권이 대 6대 채권이죠. 4였죠. 근데 네. 이제 이거를 주식의 5, 채권의 3, 그다음에 나머지 2는 대체 대체 투자. 투자. 아. 예. 뭐 아시다시피 이런 뭐 사모펀드라든가 부동산 인프라, 비은행 대출 같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근거라든지 어떤 얘기들 덧붙이고 있습니까? 그 핑크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그 자산 이제 자산들이 특히 대체 자산이 그러니까 주식 채권하고 이제 변동 패턴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인프라 방어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 새로운 포트폴리오 이게 투자 매력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최소 투자 이제 그 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품 구조가 워낙 복잡해서 초심자들이 들어가기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블랙록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인수합병 같은 것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또 보도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공화당 연방 하원 보궐선거에서 두석을 지켰고 또 대선 경합주 위스콘신 대법관 선거에서는 패배했다라는 소식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그러니까 플로리다 주의 그 두 선거구가 네. 이제 공석이 됐습니다. 하나는 그 법무장관 지명됐다가 사퇴한 맷 게이츠가 네. 그래서 이제 거기가 하나가 이제 공석이 돼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선거구는 마이크 왈스였는데 아시다시피 안보보장이 됐기 때문에 공석이 됐죠. 이기긴 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플로리다주에서 특히 공화당 그 표밭이 네. 아주 강한 걸로 분석이 됐는데 지난번 작년 11월 선거 때는 30% 포인트 이상 민주당 선거 그 후보한테 이겼는데 이번에는 절반이라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상은 됐었는데 이게 표심이 좀 달라진 겁니다. 지키기는 했는데 심기가 그렇게 편치 않다. 그렇죠. 뭐 또 이런 하나 얘기네요. 이제 네.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도 있었는데 네. 민주당 그 지지 성향 판사가 이겼습니다.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여기 엄청 공을 들였습니다. 위스콘신은 아시다시피 그 경합주였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겨서 이제 여기 주 대법원을 장악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자기 트럼프의 그런 그 보수 성향 이런 걸 이제 더 강화하려고 했는데 졌죠. 머스크가 여기도 지난번 대선 때처럼 100만 달러 뭐 주겠다 해가지고 그런 이벤트까지 했는데 그리고 뭐 트럼프도 뭐 이 공화당 그 성향 그 대법관을 아주 적극적으로 밀었는데 졌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심기가 편치 않을 거다. 그래서 그 트럼프 2기 출범하고 지금 한 100일 정도 이제 돼 가는데 이게 지금 그 텃밭 민심이 전 같지 않다는 그런 것 때문에 백악관이 조금 좀 속이 편치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이 뉴스와 정치적인 요 결과 이슈와 지금 관세 이슈가 맞물려 있는데 이 내용이 그래서 묻힌 감이 있어요. 근데 전해주셨네요. 그렇죠.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간밤 시작에서도 상당히 이야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이 또 속보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머스크 CEO가 정부 효율부 도치 수장 자리에서 이제 내려온다, 그만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직접 이거 가짜 뉴스다라고 또 속보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닌데요. 네. 그 이미 이제 백악관 종 얘기는 그 특수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130일 정도의 그런 그 기간이 있고 이제 그 동안에는 어떤 윤리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 적용을 받지 않고 이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끔 해서 했는데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뭐 측근들한테 이제 그 사람 곧 그만둔다. 지금 머스크 그 백악관 내에서도 머스크에 대한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폴리티코를 보도를 했는데 네. 여기 대해서 백악관 대변인이 오늘 새벽에 아주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거 순 엉터리 뉴스다. 이미 트럼프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머스크도 그렇고 자기가 그 정부 효율부 임무 끝나면 그만둔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상태다. 그러니까 무슨 뭐 잘리는 게 아니라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위스콘신 주 대법관 선거에서 그렇게 밀었는데도 졌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 머스크가 또 해서 이제 이런 거하고 좀 연계돼서 조금 좀 이것도 좀 뭐 뒤에서 좀 백악관 내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 CEO에 대한 애정, 신뢰를 이건 공공연히 굉장히 많이 드러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인재고 뭐 곁에 오래 좀 두고 싶고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머스크 CEO도 본업에서 좀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어떻게 흘러갈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머스크 CEO 억만장자 순위 집계에서 세계 1위 지위를 회복했다 이런 집계 소식 있네요. 포브스가 매년 이제 집계해서 발표하는데 어제 발표가 나왔는데요. 네. 올해는 다시 1위를 회복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재산이 한 1,470억 달러 정도 늘어나서 3,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 원입니다. 엄청납니다. 네. 물론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조정받았지만 그래도 1년 전에 비하면 아직까지 한 60% 이상 이제 좀 뛴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그 비상장 기업 가치도 많이 올라간 덕택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2022년 1위였다가 좀 밀렸었다면서요? 작년하고 그 전에는 그 아르노 루이비통 회장 일가에 밀렸었죠. 올해는 이제 테슬라가 1위, 2위는 페이스북, 그 이제 저커버그, 3위는 베이조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르노 이 사람은 그 오라클 회장에 밀려서 5위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도 이름 올리는 인물들이 있습니까? 그 조정호 멸치금융 지주 회장이 84억 달러, 한국인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361위. 이재용 회장이 82억 달러로 369위 정도로 랭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온통 뭐 관세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한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조금 뉴스가 좀 드문드문했던 것 같은데 지금 흐름 좀 짚어주시죠. 좀 푸틴하고 트럼프가 조금 삐거덕거리는 모습이 완연합니다. CNN이 여러 명의 소통용에서 어제 전했는데요. 네. 그 푸틴 특사가 이번 주에 미국에 오는 모양입니다. 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되고 나서 그 러시아 고위 관계자가 미국에 오는 건 아주 예외적인거든요. 그 드미트리예프 이 사람이 이제 특사인데 이 사람도 지금 제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일시적으로 제재를 풀어주는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사실 금방 어떤 합의에 좀 도달할 것 같은 분위기이다가 약간의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그런 분위기인가요? 트럼프가 조금 짜증나 있죠. 아, 그 푸틴이 움직이지 않고 뭐 전쟁은 계속 막 격화되고 하니까 네. 그 지난주에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죠. 내가 푸틴에 매우 화가 나 있다. 이러니까 이제 크렘린궁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 열려 있다. 이러고 이제 지금 이제 특사가 오는 걸로 보도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도 러시아는 불만이 많습니다. 러시아 외무차관이 그 자기네 가는 그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지금 미국이 자꾸 휴전에만 관심이 있지 러시아가 그 중시하는 전쟁의 근본 원인 해결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불만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트럼프가 2기 출범 후 처음으로 이제 사우디 5월달쯤 가는 걸로 그렇게 백악관에서도 이제 뭐 사실상 확인을 했죠. 네. 여기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가서 혹시 뭐 두 사람이 만나나 그랬는데 이제 크렘린궁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다. 이거는 순전히 그 미국 대통령 자기 계획이다. 푸틴이 거기 사우디 방문할 계획이 없다. 또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달 5월에 이제 사우디 방문 계획이 알려져 있는 건데 누굴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 CNN 보도를 네. 보면은 시리아 임시 대통령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휴전 논의, 종전 관련된 이야기들, 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러시아에 대한 불만이 트럼프 행정부 안에 좀 많이 커지고 있다 이런 보도 나옵니다. 로이터가 여러 명의 그 미국 당국자를 여기서 전했습니다. 네. 그 트럼프가 뭐 내가 바로 끝낼 거야 했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백악관 내에서도 이거 이러다가는 뭐 죽도 밥도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젤렌스키를 계속 압박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그 화살이 푸틴 쪽으로 돌아서서 그 추가 제재 방안까지 논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 전쟁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겠습니다. 지금 벌써 4년째 네. 들어갔는데 좀 그런 관측도 나오고요. 네. 이런 가운데 그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주에 발트 해역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휴전 합의가 되려면 아직까지 멀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걸로 또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불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고위 당국자가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면서 CNN이 로이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슨 뭐 계속 압박을 하는데 러시아가 흔들리는 거 같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도 그 평화협상 관련해서 러시아의 깊은 좌절감이 있다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안 되면은 러시아 원유에 대한 그 2차 제재까지도 얘기를 했다는 점도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제재 얘기해 주는 이거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볼까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상원에서도 이제 마련이 됐다 이런 얘기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보면은 그 상원이 100석인데요. 네. 거기 지금 공화, 민주 25명씩 50명이 참여해가지고선 그 계속 푸틴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오면은 그 제재를 강화하는 그런 법안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법안을 낸 사람이 이제 트럼프 측근인 린지 그레임하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리처드 브루멘탈 두 의원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 이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지금 푸틴이 이런 식으로 계속 협상을 미적이면은 석유, 가스, 우라늄 같은 러시아 그런 그 원자재를 사는 나라를에게 추가 관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러시아가 침략자다, 뭐 끔찍한 전쟁이다 이런 식의 아주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하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아마 준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트럼프 2기 출범하고 나서 이렇게 초당적으로 움직이는 건 참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좀 푸틴이 좀 이렇게 미온적인 데 대한 미국의 그 반감이 크다는 그렇군요. 그런 반증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평가해서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다. 이게 지금 미국 합참의장 지명자의 발언이네요. 네. 네. 그저께 그 인준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네. 딘 케인 이 사람이 지명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 미군 그 주한 미군 규모를 평가해서 국방장관하고 대통령한테 권고안을 내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도 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그 방위비 분담금 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도 뭐 직접적인 지금 연관이 있는 얘기니까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 좀 궁금해지는데 추가적인 얘기들 뭐가 있습니까? 다만 이제 미국 네. 의회 쪽에서는 아직까지 주한 미군, 뭐 주일 미군 같은 거를 이제 규모를 줄인다는 네. 데 대한 그런 공감대는 없는 걸로 그래요. 관측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런 식으로 권고안을 내면은 주일 미군 어떤에 대한 어떤 변화 같은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 이 전환과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있죠. 이 사람은 뭐 네. 늘 했던 얘기입니다. 그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족돼야 하고 그런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그러면서 그런 걸 이제 검토를 해서 필요한 거를 이제 대통령한테 권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F-16 조종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뭐 이라크 전쟁하고 네. IS 축출 같은 데도 이제 참가를 했었는데 이 사람은 퇴역했다가 지금 후보가 됐는데 퇴역 장성이 합창의장 후보가 된 게 미국 경우는 처음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들을까요? 이 사람이 뭐 트럼프 1기 때 뭐 자기가 뭐 마가 모자 쓰고 뭐 충성 서약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런 적 없다. 뭐 이렇게 아주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네. 국제뉴스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직의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